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4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챕터 7의 프로그램 설계 4단계 가설 및 목표 설정인데요. 그 4단계와 5단계가 상당히 좀 중복된 내용들도 많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번 과목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실무적으로는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설의 설정인데요. 프로그램의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 기획가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설의 의미죠. 설정해서 대략적인 개입 전략의 윤곽과 내용이, 이 빨간색 부분은 교재에 있는 문장에는 없는 거예요. 윤곽과 내용이 사회 문제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어떤 논리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계략적 개입 전략의 윤곽과 내용이가 프로그램이 요 말을 그렇게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어떤 논리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결국 우리는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욕구를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어서, 그게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원인, 결과,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이 정말로 결과로서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사회문제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의 의미가 이 가설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가 마련이 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게 가설의 의미죠. 향상될 것이다. 물론 확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사회 문제가 산수나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죠.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가정하에 이걸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니고 가정이니까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향상됐는지. 그냥 향상됐을 거야, 끝이 아니고 정말로 향상됐는지를 평가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땐 이게 가설의 수준이에요. 물론 근거가 여러 가지 있어야겠습니다만 확고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고용제도가 나왔는데요. 그 지원고용제도는 이거 설명하자면 또 길긴 한데, 그 장애인의 고용이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TV에도 나오는 게 보통 여기 이런 것만 나와요. 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들만 일합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명 모여서 뭐 단순 작업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는, 자, 사회 통합의 의미가, 사회 통합의 반대말은 분리, 배제, 격리, 차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가능한 한 똑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소수의 어떤 집단이든 간에 장애인도 포함해서, 그런데 장애인이 분리가 돼서 일반 사회와는 격리, 배제가 돼서
장애인들은 여기에만. 세상에 수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지 않은 데만 분리 격리돼서 여기에서만 일해. 여기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이게 사회통합에 반대되는 현실인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는 건데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반 직장에, 보통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 직장에 발달장애인도 함께 다니는 겁니다. 옆자리의 동료로서. 그것이 사회통합의 의미로 바람직한 건데요. 보호자가 입장에서 장애인만 모이지 말고 보통 직장에 함께 근무하자는 겁니다. 근데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려면 혼자 지적장애인을 배치해놓고 알아서 일해.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적응할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던 근로지원인이 가던 직접 가서 이제 이 지적장애인이 이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인 건데요. 그걸 지원 고용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supported employment여서 지원된 고용인 것의 의미인데 그 지원이 일반 직장에 장애인, 지적장애인 배치가 됐을 때 거기 가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계획하는 거죠. 자, 목적과 목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재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복이 많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쉬울 것 같은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 설명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가 핵심인지를 이제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목적과 목표 개념. 목적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좀 더 봅시다. 목적은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표적 집단은 누구이며 어떻게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변화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목적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장애인 사회통합. 장애인을 분리 배제 격리 차별 이런 거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옆집에 장애인이니까 산속에 있는 큰 시설에 가서 모여 살고 장애인이니까 특수학교에 따로 다니고 장애인이니까 그 보호자업장에만 따로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옆집에서 살고 여러분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 함께 다니고 이게 궁극적인 지향점일 수 있습니다. 방금 그 가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가설에 의하면 이게 지금 그런 사회통합된 모습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을 그럼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의미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바람직한 지점. 이걸 그냥 말로만 하면 이렇게 휙 가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걸 다루는 게 목표 부분입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 있는 현실, 사회 문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된 상태가 이 표현이에요. 목적. 그런데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간 단계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목적의 하위 개념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 이거 오타네요.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목적은 목표에서 목적, 뭔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여기 와서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죠. 뭔가 내가 이거 공부를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그 유능한 직장이든 아니면 유능한 사회복지사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서의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평균 A학점 취득. 자, 물론 A학점을 취득한다고 해서 유능한 사회복지사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적인 것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학점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여기가 궁극적인 우리의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 평균 A학점 취득, 자원봉사 활동, 상담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달성해 감으로써 이런 목적이 달성한 겁니다. 목적과 목표, 목적이 상위 개념이고요. 목표와 하위 개념이에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특정 지표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목적은 그래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는 추상적인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한다, 이게 뭐 도무지 이게 yes, no,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5점 척도에서 4점까지 달성했다, 이렇게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유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무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목적은 원래 그렇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목표는 특정 가능해야 돼요. 평균 A학점 취득 했다 안 했다, 달성했다 안 했다가 아주 명확하고요. 자원봉사 활동 뭐 이것도 목표가 100시간이었으면 달성했다 안 했다가 특정됩니다. 상담 자격증도 이제 예정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했다 안 했다, 달성했다 안 했다가 명확하게 판단되고 특정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달성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과 진술인데요. 거기에서 또 교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짧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기관의 사명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목표예요. 목적은 끝났습니다. 목적은 사실 개념만 정의하면 그걸로 대개는 끝나요. 훨씬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 건 목표 쪽입니다. 목표의 설정과 진술인데요. 기관의 사명에 기반해야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으로 소속이 돼서 일합니다. 아주 개인 사무실을 열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해서 뭐 이제 입사 시험도 보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소속돼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 A가 자신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기관의 사명에 기반을 해야지.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인데 나는 노인하고 싶어. 물론 노인 장애인도 있긴 하죠. 나는 노인복지가 내 주 관심사니까 난 장애인은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의 재활 방식을 선호하는 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 그 새로운 방식의 자립생활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복지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근데 그런 기관의 사명에 기반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리고 물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A가 할 수 있는 일이 A, B, C, D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 B, C, D 중에 이 클라이언트를 끼워 맞춰 넣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나중 문제고 할 수 있는 게 A, B, C 밖에 없으니까 A, B, A나 B나 C나 D에 이 클라이언트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E나 F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나 욕구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E나 F가 필요하다면 이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복지사 중심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한 걸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목표 설정에 필요한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성취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이걸 또 반대말로 하자면 성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이걸 목표로 세우면 안 돼요. 특히 초보 사회복지사가 실수하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으로서 초보 사회복지사가 이제 범할 수 있는 그 아주 전형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성인 군자를 만들려고 해요. 목표를 세울 때 또는 슈퍼맨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사회적 기능도 높고 가족관계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학생은 성적도 좋고 대인관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다 목표로 삼아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성인군자일 리가 없고요. 사회복지사 본인도 성인군자가 아닌데 굉장히 높은 달성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목표를 초보자들이 특히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개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진행하면 다 실패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니 뭐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예요. 지금 학교 중단 청소년으로서 뭐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 안 다닌 지가 한 2년 됐어요. 중학교 의무교육도 받지 않고 이미 학교 안 간 지가 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에게 목표를 세울 때 1년 안에 서울대 입시 준비 이건 뭐 도무지 성취 가능한 형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땐 성취 가능한 그러니까 너무 이 목표를 높게 세우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삶을 돌아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목표를 너무 많이 높게 세우면 대개는 실패하죠. 물론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건 적절치가 않아서 성취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측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한 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책무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before, after. 원래 클라이언트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참가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AFTER 이게 우리의 책무성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요. 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이러면 이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한 건데요. 그게 되려면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땐 어땠는데 이땐 자존감이 10이었는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났다 여기 참가하고 나서 자존감이 30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해야 3배 좋아졌다 라는 평가가 계량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그냥 담당자의 판단으로 지금 좋아진 것 같아요. 표정 좋아졌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이걸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측정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측정 가능한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何者だおめえ戦闘力たったの5くゴミめ近寄るんじゃねえ撃つぞなんだこのパワーはまさか孫悟空か違うカカロットじゃない。何者だ貴様。この俺様に用でもあるのか。お前などに用はない。じゃあ何しにここへ来た。死にたいのか。えらく威勢がいいな。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드래곤볼이라는 꽤 유명한 이제 만화인데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아직도 뭐 그 인기 이걸 이제 매니아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이 장치, 이게 스카우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래곤볼에서 그렇게 불러요. 원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해 줍니다. 이걸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삐삐삐 하면서 방금 앞에서도 어떤 농부가 전투력 5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해 줍니다. 戦闘力322。こんなやつもいたのか。 자, 보려고 하는 건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322.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장치는 아니죠. 측정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 얘기하려고 해요.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한 도구로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이렇게 딱 측정해 줍니다. 인간의 모든 측면을 이렇게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계장치, 스카우터 같은 기계장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존중감,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심리적 검사 도구도 있습니다만 그게 전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계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분노 게이지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죠. 분노를 측정하는 그래서 내 분노 게이지 지금 300으로 올라갔어 뭐 이런 표현도 가끔 하잖아요. 화났던 표현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정말로 분노 게이지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분노를 수치로 뭐 100, 200, 300 이렇게 측정해 줄 수 있냐면 뭐 물론 그것은 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자존중감, 우울감 이런 거 관심을 갖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측정하면 정확할 텐데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인간의 심리 내면과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전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고 저는 뭐 조만간 수십 년간에도 안에도 개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심리 내면에 대해서 아직 거의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게 기계적으로 측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본인이 지필 검사로 뭐 환청이 들린다 OX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기입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MMPI 같은 검사를 통해서 뭐 정신장애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심리 내면,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가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울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울감을 해소하겠다.
그 해소된 걸 측정을 해야 될 텐데 목표로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시도하는 것이지 이게 심리검사 도구로 완벽하게 측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측정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그게 책무성의 의미예요. 클라이언트에 개입을 했는데 뭐 좋아지면 그만, 안 좋아져도 그만, 책무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책무성이 달성되려면, 책임지려면 업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좋아진 걸 목표의 의미로서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전제 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목표의 설정과 진술과 관련돼서 보통 4가지 요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 조손 가정 아이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엄마 아빠 없이 손자녀만 살고 있는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학업 성취도를, 왜냐하면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론 고학력인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교육적인 자극이 부족할 때가 많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0% 향상하는 것,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10% 향상하겠다. 목표는 이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됩니다. 물론 측정 도구가 필요하겠죠. 학업 성취도를 이제 학교 성적으로 볼지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일일 학습지에 점수로 볼지 뭔가 측정 가능한 도구들이 이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업의 성취도를 before에 비해서 after 이거 한 다음에 10% 이상 향상하겠다라는 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있고요. 10% 정도면 현실 가능해 보이겠죠. 이게 서너 배 이렇게 되면 이거 금방 쉽지 않겠지만, 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학습 도우미 자원봉사자일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조선가정 아이들을 이제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이걸 지금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몇 명을 지금 자원봉사자를 개발할 거고, 그래서 누구에게 서비스 전달할 거며, 이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용을 얼마만큼 들여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에서 뭐 하자는 거냐면 10% 이상 향상. 그래서 목표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산출 목표와 다음 화면에서 하게 된 성과 목표. 여러분, 이거는 이 프로그램 개발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또 다른 과목에서도 이거 반드시 알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자, 프로그램 산출 목표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 의미의 수치나 자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건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작업량, 실적 등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연 인원 또는 실 인원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 진행 시에 월 4회 6개월 동안 24회 프로그램 실시, 또는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참석률 80% 이상, 이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주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했는가에 초점을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인원과 실인원이라는 개념은 지금 월 사회 6개월 동안 24회 프로명인 사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10명이 참여했다면 이게 실인원이에요. 근데 그 10명이 월 4회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럼 연인원은 240명. 이거는 그야말로 그 인구학적 의미의 고유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머릿수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면 이건 서비스 받은 숫자입니다. 10명이 이만큼 서비스 받아서 총 서비스 받은 인원은 실인원 10명에 연인원 240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건 지금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수업과 비유를 해보자면 이 수업에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에 15회 중간 기말고사 포함해서 15회 수업을 15주 동안 진행을 하기로 예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산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일을 빠짐없이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이 된 거죠. 100%. 그리고 출석률을 물론 100%가 될 수는 없으니까 90%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90%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된 것.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했던 궁극적인 바냐하면 사실은 15회 진행을 해서 15회 예정했다가 계획했다가 15회 진행을 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좋아졌나? 이걸 이제 학교의 세팅으로 보자면 나는 뭐 모든 수업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역량이 있고 유능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업 15회에서 15회 잘 진행했고 결석도 뭐 별로 안 했고 이러면 그 목적이나 목표 달성되느냐입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출석은 잘했는데 뭐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 수업은 잘했는데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학생들이 출석은 잘했는데 출석해서 졸고 있다거나, 특히 동영상 강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면 훌륭한 사회복지사라도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산출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성과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이 목표했던 바를 성취하는 정도. 사실 이게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바이죠. 목표했던 바를 성취한 정도와 관련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중감 30% 향상. 이 집단 프로그램이 이뤄서 10회기 동안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10회 동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향상이 될 거냐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참가는 막 결석하고 빠지고 이래도 결국은 향상이 됐다면 그건 목표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산출 목표와 효과에 해당하는 성과 목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양식으로 과제를 진행할 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적절하게 작성을 못해요. 자,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막 요가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아주 열정적이어서 지금 막 힘든 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막 힘든 걸 시켰어요. 근데 그래서 노인분들이 아주 불만족을 합니다.
근데 불만족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건강이 증진됐다면. 근데 이걸 진행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건강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또는 더 나빠졌어요. 그렇다면 효과성이 없는 거죠. 열심히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두 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됐을 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만족도와 관련된 차이인데요. 이걸 또 그 착각을 굉장히 많이들 해요. 성과 목표가 만족도로 측정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많이 실제로 합니다. 경험을 해보면. 근데 만족도하고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노인건강 프로그램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너무 힘든 걸 시켜서 내가 이걸 절대로 하나 봐라. 난 다신 안 해. 굉장히 불만족이에요. 근데 실제로 건강은 증진됐을 수 있죠. 반대로 아주 그냥 재밌는 것만 했어요. 뭐 노래 부르고 그래서 만족도 높아졌어요. 이거 재밌네. 근데 건강이 목표였는데 건강은 하나도 증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만족도가 높아도 목표 달성은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산출 목표 이거 계획 10번 했는데 10번 다 했다. 그럼 목표 달성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건강 증진됐냐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클라이언트가 만족했냐 안 했냐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 개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이제 그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은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중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그 산출 목표, 성과 목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걸 뭐 푸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러면 사실 거의 잘 안 하죠. 그냥 하겠습니다.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이거 뭐 100%라고 하더라도 100% 수료했어요. 근데 수료만 하고 효과는 없을 수 있죠. 자립을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수료한 이후에 사회경제적 자립이 하나도 달성이 안 됐어요. 수료는 열심히 했는데 참관 열심히 100% 다 했는데 이 수료율만 가지고는 이건 산출 목표에 해당합니다. 전문 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회 실시한다. 이제 뭐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얘도 산출이에요. 주 4회 실시한 것 계획한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경제적 자립이 달성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죠. 만족도 역시 만족도는 산출 목표도 아니고 성과 목표도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참여자의 취업률이 사회경제적 자립이 목적이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취업률이 증가해야 그럼 이제 효과 있는 셈이죠. 그걸 우리가 성과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효과 있었냐, 좋아졌냐를 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다만 가지고는 좋아졌다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 거랑 실제 성적이 오른 거랑 다른 얘기죠. 물론 5번까지 보고 할까요?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이건 뭐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운영한다.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운영한다 안 한다 이렇게 측정하면 가능도 하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목적과는 뭐 동떨어져 보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산출 목표도 높고 잘 달성됐고 성과 목표도 잘 달성됐고 클라이언트 만족도도 아주 높고 세 가지가 다 높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목적, 성과 목표, 산출 목표. 이게 그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걸 토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야기하죠.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담 사회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요. 이분이 좀 특이한 일을 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관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돕는 것이 그의 업무이지만 박영구 씨는 보통의 복지사들과 조금 다르다. 네, 지금 갈게요. 그가 찾은 곳은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영구 임대 아파트. 제일 먼저 반기는 건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이불 한 묶음이었다. 그러니까 저거 빨아가지고 올 테니까 또 이렇게 싸놔. 뭐 더러운 거보다도 식구들은 늙은이들 냄새 난다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빨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진짜 마음만은 내가 10년을 한결같이 독거노인들의 더러워진 빨래를 세탁해주고 있는 박영구 씨. 모셔서 빨래 봉사는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출장을 가서 이제 그 집에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아주. 그 앉아있는 담요를 이렇게 딱 걷는데 그게 몇 년째 그 방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김치 국물 무슨 뭐 온갖 국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쩔어가지고 이렇게 말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해서 갖다가 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마침 맛집을 나서던 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박영구 씨. 할아버지는 지금 오늘 세 번째. 올 때마다 아무도 안 계셔. 할아버지는 며칠째 박영구 씨를 피하고 있다. 집으로 들어서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박영구 씨. 언제 청소를 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집안. 할아버지는 박영구 씨의 관심이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한 번만 해가시면 이게 전화해가지고 가라고 이제 참. 이제 나의 이불에 들어누워 완강하게 거부를 표현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저 이불 빨래 같은 거 있으면은 저보고 해달라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 할아버지. 별 수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박영구 씨. 다 생각이 있어서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해달라고 요구해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지켰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안해서. 좀 이제 내가 자꾸 전화하고 하면 좀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지. 가서. 자, 여기까지 볼 텐데요. 이제 다른 강의를 할 기회가 여러분과 이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관계 형성이라던가 자기 결정과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 사례인데,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목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여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 지역 내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이런 상황의 욕구, 어려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로 혼자 활동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개발해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자,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사실 이걸 직접 해봐야 좋습니다만, 자, 그 이전에 과거에 다른 학생들이 했던 사례들입니다. 뭐 안 고쳤어요. 학생들이 한 그대로입니다. 목적, 연세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그리움 해소와 빨래로 인한 청결을 유지한다. 일단 이게 목적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보면 일단 성과 목표에 삶의 질 향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목적 목표, 이게 더 넓은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추상적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이건 목적에 해당이 되죠. 이제 어디 갔나요? 사회복지사의 방문, 청결 유지라는 과정,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이걸 달성하자고 하는 것. 이어서 여기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요. 이거 해서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자. 그렇다면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게 목표에 해당이 되고, 산출 목표, 빨래를 해주어서 청결을 유지한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의 그 표현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빨래를 해주다. 굉장히 구어체, 일상 용어적인 표현이죠. 바꾸자면 빨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정도로 바꿔야 적절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문장으로 작성을 할 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자, 빨래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결을 유지한다. 뭐 이거 자체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산출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건 목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도무지 현재로서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빨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어떤 기간에 몇 회, 몇 시간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이걸 산출 목표를 제공했다 안 했다 라는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측정이 가능하도록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뭐 전혀 지금 측정 가능한 상황은 아니어 보이고요. 청결 유지가 이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산출 목표로서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가 빨래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뭐냐면 청결 유지. 청결 유지해서 삶의 질 향상. 자, 이런 로직이, 이런 논리가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청결 유지한다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뭐 성과 목표로 가도 뭐 큰 어려움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청결 유지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좋아졌는지까지 판단하거나 측정하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인 면일 수도 있겠고, 방금 본 노인분의 또는 이분의 건강이 나아진 청결을 통해서 뭐 기침의 횟수가 줄었다거나, 물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책임성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졌나? 그냥 보기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표정도 좋아졌고요. 많이 웃으시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3자에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분이 평소에 그 병원을 얼마만큼 갔는데, 약을 얼마만큼 먹었는데 가정환경이 청결해져서 그 약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거나 어떻게 좋아졌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다른 학생이 이전에 작성을 한 건데,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우울감 개선. 자, 지금 여기에도 성과 목표와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우울감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산출 목표, 빨래를 해준 횟수. 이건 좋습니다. 측정 가능하잖아요. 방문 횟수, 이야기한 시간. 뭐 더 자세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지, 방문 횟수, 필요하다면 방문 일지 같은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측정의 근거. 이야기를 한 시간, 이것도 기록에 남아야 이걸 몇 시간 했다가 측정이 가능할 거고요. 이야기한 시간, 이렇게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뭐 100시간, 뭐 일주일에 3시간씩, 뭐 10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목표 달성이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이 돼야지. 그냥 방문 횟수, 이게 좋긴 한데 방문 횟수가 몇 회인지가 없으면 목표가 10번이었는데 10번 했는지 안 했는지, 10번이 아니라 8번 했다면 목표 달성이 안 된 거고요. 10번 했다면 목표가 달성된 거고인데, 이걸 지금 횟수 없이 방문 횟수만 이렇게 하면 일단 접근은 이게 측정 가능하고 좋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과 목표, 빨래를 해주고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게 뭐가 좋아졌는가를 이렇게가 아니라 목표니까 측정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자, 목적, 독거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
제일 무난한 게 우리의 개입의 목적은 보통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삶의 질 향상. 뭐 두루두루 안 적용되는 게 없잖아요. 목적으로서는 아주 잘 활용이 됩니다. 근데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해야 돼요. 방문을 원하는 이용자가 있을 시에 수시로 빨래를 수거한다. 방문을 원하는 이용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수시로 측정이 안 됩니다. 수시로가 여기 이게 달성되지 않았는지 뭐 도무지 측정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량적으로 숫자로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스카우터를 봤듯이 그게 100%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그 노인이죠. 클라이언트의 위생 상태 개선. 성과 목표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위생 상태 개선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먼지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걸 실제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먼지의 농도가 100이었다가 뭐 50으로 감소한다. 우리에게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좋아졌어요. 딱 보아도 좋아졌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할 건 아니잖아요. 할 거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설정을 해도 아주 이상적으로 설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실제로 할 것도 아닌데 좀 돈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놔야 현장 가서 응용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너무 융통성 있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처음 학교에서부터 융통성 있게 학습을 해놓으면 현장 가선 더더욱지 안 되는 거죠. 일단 원리 원칙대로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거고요. 자, 이건 지금 측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의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화면인데요. 그 앞에서 다루었던 삼성복지재단의 그 프로포절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젝트인데요. 삼성복지재단에서 프로포절을 공모한 결과 당선된 그런 사례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이 그 맞춤형 역량 강화, 주로 사회 적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산 지역 내의 사회적 고독감 및 정서적 단절로 인한 소외 여성 독거 어르신 유사가족 이웃 맺기 프로젝트인데요. 유사가족, 유사는 비슷하다는 말의 의미인데 진짜 가족은 아닌데 가족과 비슷한 이웃,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여성 독거 어르신에게 뭐 가족 맺어주기 뭐 이런 겁니다. 이웃 자원봉사자들과 할미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 있는 그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지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그 복지관 1층에서 카페를 운영을 해요. 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할머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혼자서 지내던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정신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증진 및 사회적 관계망 기반 가족 역량 강화 프로젝트 다 함께 한 뼘 자란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이런 제목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초보자는 잘 된 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되고요. 정신질환 부모를 두고 있는 정신장애, 조현병이라거나 그런 자녀들 입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 남편의 베트남 문화 교육을 통한 갈등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이제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민자 아내, 보통은 아내니까요. 뭐 꼭 그럴 이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내가 훨씬 더 뭐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보통 이 아내에 초점 맞추죠. 베트남에서 이민 온 결혼 이민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낼까,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남편입니다. 남편이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해야, 베트남 문화, 베트남 음식, 여러 특징들 이런 걸 잘 알아야, 그래야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베트남 신부만 우리나라 배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남편도 베트남을 배워야,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 베트남 음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걸 여기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임대 아파트 거주의 부자 가정, 부유하단 말은 물론 아니고요. 모자 가정의 상대편의 의미죠. 아빠와 자녀만 있는 가정, 엄마 없이 부자 가정의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미션 프로젝트 영군의 부자들. 모자 가정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부자 가정에게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할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